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 나와요. 분명 일본 NHK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고 나와.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와.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세요? 이게 우리 일본 싫어하지만. 그 NHK는 우리나라로 치면 KBS잖아요. 국영방송. 예. KBS에서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액면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 독도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 건데 우리나라 쪽에서 대통령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한 거겠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과연 윤석열이 아무 반응을 안 했을까요? 원래 항상 하던 추임새 있잖아요. 이 정도는 했겠지. 그래서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 독도 발언 공개하라고 정식 청구까지 됐습니다. 왜 그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넣는다고 할 때 이명박이가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거랑 아주 비슷한 맥락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보세요. 이분 선 넘으시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한일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거 요거 이제 선 넘었다가 레드라인이거든요. 넘으면 안 되는 선. 그 레드라인 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건데 만약에 일본에서 독도 얘기를 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디서 그렇게 개소리를 남발해? 그러고 딱 반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짓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짐작되는 이유가 이 만찬이 있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므라이스 먹었던 그 집에서의 만찬 그 밥 먹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에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에서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기시다였고 윤석열이 그걸 다 받아줬기 때문에 기시다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본인이 영업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까 우리가 술상무 이야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그 테이블 안에서의 있는 일만 하고 얼굴 붉히거나 진정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일들은 밑에 김태효 같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도 NHK는 정상적으로 보도했다고 심지어 느껴지는 게 우리 언론보다 지금 NHK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다 물어봐도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NHK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레드라인을 모두 허물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본 언론에다가 정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면 기정사실이 돼버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면은 중요한 근거가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적극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가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고도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면 뭐 그건 뭐 됐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됐다면 윤석열 쪽에서는 일본 NHK 보도를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이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던 게 금요일인데 월요일 오늘이 되고서야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후에 일본의 왜곡 보도를 외교당국이 유감을 표시를 했다. 유감을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저는 이거 국내 보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일본에다가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 사실 NHK나 이쪽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오히려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못한다고 봅니다. 야, 진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주말 내내 월요일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좀 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과거에 좀 점잖은 자료들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에 뭐 시일야 방송대국 이런 것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 명문들을 윤석열한테 대입하는 거는 좀 너무 과분한 것 같고
그러면은 쌍욕밖에 없는 건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진짜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진짜. 그 일본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보면 일본이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적극 반박하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형님들 기분 나쁘시면 안 되잖아. 나중에 가져가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와, 나 이거 여기 이제 선 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제일 거고. 무서운 게 나중에 반당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 바로 그거예요. 예. 일본의 지금 목표가 독도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본은 한국과 독도를 공동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게 목표라니까. 이를테면 이럴 수 있잖아요. 명분을 윤석열이 만들 수 있어. 평화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그 전형적인 신발 던져넣기 작전 아닙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신발 던져놓고 신발 가지러 가기로 신발 가지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 관리인 지나가면 거기서 앉아서 놀면 되잖아요. 일본 독도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영해 문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도를 보시면 독도는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포항 같은 데서 독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독도가 한국 땅이 돼 있으면 영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 관리 구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뭐 JSA도 아니고. 근데 여기 일본 윤석열이 저거를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뭐 우리나라 사람만 살라고 할 수 있나? 일본 사람도 좀 들어와서 살고 하면은 뭐 좀 이렇게. 일본 사람도 들어가 살고. 아니 독도는 사람이 사실 뭐 사람이 살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독도 자체는 독도 주변에 있는 바다가 더 중요하다. 예. 거기에 뭐 지하 자원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 윤석열 거 아주 대박 실수한 것 같은데. 어쨌건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만약에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굽신굽신거려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팔아먹을 기세로 와가지고 엎드리는데 당연히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얘기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죠. 윤석열은 뭐 저 일본식 요정에서 술 먹는 거나 똑같은 짓 해버린 거예요. 홀라당 먹고. 그렇죠. 너라. 미친놈 진짜. 자, 주말에 그 시민들 막 나오셔가지고요. 얼굴 표정이 막 무섭지 않았어요? 도끼가 생기는 거 있잖아. 이런 미친 새끼 하면 막 돌아다니는 그. 그래서 나온 말이 윤완용. 윤완용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개념 없이 친일 짓을 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완용은 자기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그러니까 매국노긴 하지만 힘센 놈한테 붙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완용이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냥 친미파였어요. 친미파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들러붙었다가 일본이 득세하니까 갑자기 일본으로 전향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국을 하게 된 건데 윤석열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기념사도 그렇고 요번에 일본에 가서 그 엎드렸던 그 연설문들도 그렇고 윤석열의 그 말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자기가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 해놓고 논리를 희한하게 만들잖아요.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게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정말 모질이 대통령 하나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낼 그 대한민국의 위치가 굉장히 정말 걱정스럽고요. 진짜 염려됩니다. 이거 후퇴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대통령실 나와갖고 국민들이 오해한 거야.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세계적 흐름에 지금 니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스탠스를 잡았잖아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극우들한테 먹혀요. 한국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마음을 얻고 일본이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을 거고 끊임없이 일본은 마치 사채업자처럼 요구를 할 거예요.
자신들이 불편한 것들. 그럼 일본 놈이지 그게 한국 놈이냐고. 자, 이재명 대표도 그 주말에 시청광장에서 이제 연설했는데 울림이 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울림이 컸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3.1절에 해야 될 기념사라 듣는 느낌? 근데 윤석열은 3.1절부터 뭐 이상한 짓 해버렸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 분량의 5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실한 기념사를 했는데 그 내용조차도 굉장히 반민족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3월 1일 3.1절 그 기념사에서부터 나 조만간 일본 가서 다 퍼주고 올게라는 밑밥을 깐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탄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진짜 엄청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일본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상한 비정상적인 이 외교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메시지로 발신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 일본하고 한국 외교 관계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여준 게 이거잖아요. 한국은 세게 밀어붙이면 무릎 꿇는다. 끝까지 버티면 무릎 꿇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세게 쳐라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들은 일본하고 외교하는 거 보니까는 한국 불쌍하니까 한국한테 잘해줘야겠네 이럴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지형으로 보면 한 60대 30 되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반대 60, 찬성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 일제 강점기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 사람도 한 뭐 일부 몇 퍼센트 있었을 거고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한 60쯤 되면 일본 뭐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뭐 돈 받는 거지 하고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도 30%쯤 있었을 것 같은 역사적으로 과학이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일본군 장교가 되려고 혈서를 썼던 박정희를 지지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 아닐까 굉장히 분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 친일파들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 하지 않은 뭐 일제가 우리가 해방될 줄 몰랐다 일제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독립운동 목숨 걸고 자기 집 전 재산 걸고 손가락 잘라가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이고요. 이번에 천주교 신부님들 정의구현 사제단 이분들이 나서면 좀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 87년 요랑쟁 때 이분들이 나서서 된 측면도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퇴진 미사를 오늘 방송 이따가 7시부터 윤석열 퇴진 미사를 제가 그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 신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동안 1년여를 지켜봐왔지만 이번에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 사회 전면으로 나서는 게 평균 10년마다 한 번씩이래요. 지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만들어진 게 50년이 좀 넘었는데 4번 이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이 5번째래요. 그래서 그 퇴진 그 미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사실 승병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승병, 네. 신부님들도 머리 깎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뭐 외구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리는 게 급한 거예요. 똑같이 토착 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외국하고 싸우는 거죠. 아마 그 일제 강점기 직전 이완용이 했던 말을 공감했던 국민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표를 길게 뽑아가지고 이번처럼 우리가 일본의 마음을 얻은 거야. 와 너무 좋지 않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역사에
뭐 6.25 같은 전쟁을 겪고도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당시 조선 말 이때는 일본이 더 월등히 앞섰다고 인정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동등해져 있거나 일본은 한국이 더 앞서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면 이건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이번에 그 조국 장관이 오마이뉴스하고 북콘서트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요 법고전 산책. 조미 씨가 반밖에 안 읽었다는. 여책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거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하는 거예요. 헌법 위반은 뭐예요? 탄핵 사유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 거죠.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정면 부정하면 이 새끼는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뜻을 조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시스템이 확고한 나라고 그걸 헌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국토 보유에 대한 기본 책무에 대해서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다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삼권 분립도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진짜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광노현 전 교육감이 쓴 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쩌다 대통령의 자아도취와 권력 중독, 어쩌다 대통령의 자아도취와 권력 중독, 나아질 기미가 없다. 혹은 아까 정의구현 사대전 똑같은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이 개선될 상황이 아니다. 그럴 때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 논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1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제가 제 예언이 맞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년 지나도록 나아지는 게 없으면 국민들은 실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 실증이 되기 시작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그 광명 교육감의 논리는 뭐냐면은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탄핵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 법에는. 무슨 말이냐?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왜 지하철장들 법적으로 주민 소환제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데 거기 보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만 한국보다 4배가 넓고 인구도 4천만 명이 넘어. 거기는 주민 소환제가 있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탄핵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국회로 한 탄핵은 절차도 복잡하고 맞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그 정도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잘못 뽑았다 판단되면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직접.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하는 대리 정치 자체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저는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좀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악용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법이라는 게 주장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반대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훗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국민 직접 소환제가 되면 나라가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대기관을 통해서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심정 같아서야 확 끌어내리고 싶긴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야. 근데 확실히 주위에 민심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엄청 좋아 지금. 그래갖고 막 뉴스도 잘 되고 막 자영업자들 장사 엄청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가까운 노량진에 있잖아요. 오늘 기사에 공시생들이 거의 반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기사가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윤석열이 공무원 선발하는 걸 확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이 한산해지면서 대학생, 그러니까 그 공시생들 상대로 식당 하시던 분들이 지금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참 좋아. 그렇다면 윤석열이 저러는 거 어느 정도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 국민은 또 다른 더 좋은 명분을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근데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이 일본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속마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식당 문도 닫았는데 내가 촛불 집회나 나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새끼 끌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캐릭터인 게 3.1절이 있는 3월 달에 일본을 상대로 이런 외교의 커다란 삽질을 좀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또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4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도 생각도 있고 그 4월 달에 좀 약간 슬픈 걸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은 지금 야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4월 달에 미국 가서 우리 날리면 형 만나가지고 또 얼마나 또 나는 칭찬받고 이런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G7에 참석하는 거 그 계획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정치 관심 없으신 분들도 용화대 그러니까 용산에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그냥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가 이번에 윤석열이 일본 가서 뭐 하고 왔대? 그래서 내가 섬 삼납하고 왔대요. 막 이러면 이런 미친 새끼가 있냐고 막 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도라는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물론 세계적 흐름도 분명히 있겠지만 윤석열이 중국 무역 같은 경우는 자초한 측면이 있고 지금 외교에 있어서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 발의 피해 가깝습니다.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들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사우디가 중국의 중개로 이란하고 수교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 보셨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왕이야 짱이야 우리는 미국에 줄만 서면 돼.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그것이 일본과의 외교 참사에 어떻게 보면 직접 간접 원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면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세금이 주로 더 들어주겠죠. 그러면 재정이 더 쪼그라들겠죠. 근데 얘네들이 뭐 재정 준칙을 정한다 그래갖고 뭐 3% GDP 3% 이상은 뭐 빚을 못 낸다라고 네. 그걸 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투입되는 돈이 더 줄어들면서 내수는 더 악순환이 되는 내수 나빠져 무역 나빠져 이 상황을 거치다 보면 윤석열이 난 버틸 재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직접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확 휘발유를 끼얹은 사건이 지금 이번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나님은 윤석열이 참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오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대한민국 얼마나 잘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똑똑해서 지도자가 어느 정도만 잘해주면 국민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딱 이 상황은 윤석열이 너무 모질라고 못나고 무능하고 못됐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윤석열만 무능하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주변에 애들이 더 무능한데 무능한 놈이 대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무능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하겠다는데 대통령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질책을 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이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 면을 서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윤석열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굴까가 궁금해서 김태효의 논문을 심지어 돈 주고 다운받아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 많은 범인 중에 김태효는 유력합니다. 심지어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살기도 했었죠.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도 돈독할 것 같고.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제적 질서의 변화에 큰 판을 읽지 못하는 국민들의 탓을 했었잖아요. 그런 대통령실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말을 합니까? 이게 구한말에 고종이 중국이 망해가는 걸 모르고 중국 다리 밑에서만 이거 붙잡고 있다가 망해가는 거랑 지금 2050년도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를 앞서간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이제는 미국 뒷자리만 뒷다리만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제 질서의 판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는
구한 말이야. 그때는 뭐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짜 속상한 게 그 구한말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조선 반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농경 사회이기도 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 강국이에요. 그 BB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그 배터리, 칩 이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미국도 친하게 지내려고 영국도 프랑스도 다 우리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다 미래 기술, 미래 경쟁력이 다 우리나라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정치는 대한민국이 등신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강대국한테 빌붙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도의 실력이라면 중국하고 미국을 양손에 올려놓고 균형 잡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왜 우리가 갑자기 한 군데만 붙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는 게 보수예요. 원래 국익을 위해서 최대 국익을 위해서 내가 주변 국가들을 최대 이용해 먹는 거야 되는데 일본에 처절하게 이용당하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비쳤어. 국민들은 이거 이해 못하는 거야. 일본이 엄청 한대했어. 나 기분 좋아. 이런 미친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 저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 임기 못 채운다고 봅니다. 임기 채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민님, 호팀님, 언론은 진실을 판단은 국민이, 베타판님, 문욱현님 감사합니다.